오랜만에 떠난 일본 여행, 설레는 마음으로 호텔에 들어와서 짐을 풉니다. 그런데 씻고 머리를 말리려는 순간부터 뭔가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한국 집에서 쓰던 드라이기는 왕 하고 바람을 뿜어냈는데 일본 호텔 드라이기는 윙 하며 마치 숨이 넘어갈 듯한 소리를 냅니다. 머리 말리는 데만 한 세월이죠. 휴대폰 충전은 또 어떻습니까? 분명 고속 충전기를 가져갔는데 한국에서 30분이면 될 게 여기선 1시간 넘게 걸립니다. 콘센트 모양을 또 왜 이렇게 헐거워서 자꾸 빠지는지, 여행 내내 챙겨야 하는 저 돼지코는 또 얼마나 귀찮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고 넘깁니다. 아, 일본은 전압이 낮아서 좀 불편하네. 하지만 여러분, 이 불편함은 단순한 여행의 추억으로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이 답답한 100V 콘센트 구멍 안에는 기술 일본이라 불리던 거인이 왜 서서히 몰락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그 거인을 추월해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 강국이 되었는지, 그 구군의 비밀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큐리오는 일본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100V라는 가장 약한 전기를 고집할 수밖에 없는 뼈아픈 사연과 한국은 어떻게 220V 혁명을 통해 일본을 따돌렸는지, 그 통쾌한 역전의 드라마를 아주 깊이 있게 파헤칩니다. 챕터 1. 팩트체크. 일본은 고립된 섬이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팩트 하나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많은 분이 일본은 110V를 쓴다고 알고 계시지만 정확히 말하면 틀렸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100V를 쓰는 나라입니다. 미국이나 대만이 110V에서 120V 사이를 쓰고 유럽, 중국, 그리고 우리 한국은 220V를 씁니다. 심지어 전력 사정이 열악하다는 북한조차도 220V를 씁니다. 그런데 경제대국 일본만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100V라는 독자 규격을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수도관에 비유해 봅시다. 전압은 수압, 즉 물을 밀어주는 힘입니다. 한국의 220V가 소방호스처럼 물을 콸콸 뿜어내는 강력한 수압이라면 일본의 100V는 졸졸 흐르는 시냇물 수준입니다. 똑같은 양의 물, 전력을 보내야 하는데 수압이 약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을 넓히거나 물을 억지로 많이 밀어 넣어야 합니다. 전기로 치면 전류를 많이 흘려야 한다는 뜻이죠. 전류가 많아지면 전선이 굵어져야 하고 가는 도중에 열이 발생해서 공중으로 날아가는 전기가 많아집니다. 이를 송전손실이라고 합니다. 즉 일본은 전기를 만들어서 가정까지 보내는 과정에서 한국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길바닥에 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가 전체로 보면 엄청난 비효율이죠. 도대체 저 꼼꼼하다는 일본인들은 왜 이런 비효율을 100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걸까요? 챕터 2. 너무 일찍 터뜨린 샴페인, 선발주자의 저주. 역설적이라도 일본이 이렇게 낙후된 전기를 쓰는 이유는 그들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가장 빨리 현대화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19세기 말 메이지 유신을 거친 일본은 서양 문물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이때 수입한 것이 바로 에디슨의 전구와 발전 시스템이었습니다. 당시 기술 수준에서 백연 전구는 전압이 높으면 필라멘트가 금방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대중적인 전압이 100V였습니다. 일본은 이게 최신 기술이다 하며 신이 나서 전국토에 전신주를 세우고 100V 전선망을 깔아버립니다. 당시엔 그게 자랑이었고 아시아의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전선을 덜 깔고도 전기를 멀리 보낼 수 있는 고효율의 220V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바꾸려고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미 전국 방방곡곡에 깔려있는 수천만 개의 전봇대, 변압기, 그리고 가정마다 보급된 100V 냉장고와 전구들, 이걸 다 바꾸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너무 많이 깔려 있어서 도저히 건드릴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로 의존성이자 선발주자의 저주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1등이 오히려 가장 낡은 시스템에 갇혀버리는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챕터 3. 폐허에서 쏘아올린 기적. 한국의 220V 승합. 반면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깔아놓은 100V를 썼지만 6.25 전쟁으로 국토가 초토화됐습니다. 전력시설이 다 부서졌죠. 비극적인 역사지만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대한민국엔 축복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다 부서져서 새로 깔아야 한다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걸로 깔자. 아무런 기득권도 장애물도 없었기에 가능한 후활주자의 이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심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 신의 한 수가 등장합니다. 1973년 한국정보와 한국전력, 캡코는 전 세계 전력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대프로젝트 220V 승합 사업을 선포합니다.
이건 단순히 전압을 올리는 게 아니라 국가의 핏줄을 통째로 교체하는 대수술이었습니다. 한전 직원들이 1,700만 호가 넘는 가정을 일일이 방문했습니다. 어머니, 전압 바꾸러 왔습니다. 냉장고 부품 바꿔드릴게요. 할머니, 이제 이 전구 끼우시면 더 밝아요. 멀쩡한 110V 가전제품을 못 쓰게 되니 국민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정부는 110V와 220V를 같이 쓸 수 있는 도란스, 변압기를 보급해가며 설득했습니다. 이 대장정은 무려 32년이나 걸렸고 2005년에야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들어간 돈만 1조 4천억 원. 하지만 이 과감한 투자의 결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송전 손실이 확 줄어들면서 한국은 매년 수천억 원의 전기를 아끼게 됐습니다. 전력 설비 건설비도 줄어들고 전력 품질은 세계 최고 수준이 됐죠. 일본이 주저할 때 한국은 미래를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고 시스템을 뜯어 고친 겁니다. 챕터 4. 일본은 왜 못했나? 민영화와 주파수의 저주. 그렇다면 일본은 왜 한국처럼 못했을까요? 돈이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아닙니다. 시스템이 고장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한전이라는 강력한 공기업이 국가 주도로 밀어붙였지만 일본은 메이지 시대부터 전력이 민영화되어 있었습니다. 도쿄전력, 관서전력, 큐슈전력, 지역별로 10개의 거대 민간 기업이 쪼개서 가지고 있었죠. 이 기업들에게 국가를 위해 너희 돈 수십조 원을 들여서 220V로 바꿔라 라고 하면 주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당장 이익이 안 되는데 왜 돈을 쓰냐. 정치인들도 표가 떨어질까봐 누구 하나 총대를 매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주적 합의라는 명분 아래 일본은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더 황당한 건 주파수 문제입니다. 100년 전 도쿄의 전력회사는 독일제 50Hz 전기기를 수입했고 오사카의 전력회사는 미제 GE 60Hz 전기기를 수입했습니다. 정부의 컨트롤 타워 없이 기업들이 제멋대로 수입한 바람에 좁은 나라가 전기적으로 반으로 쪼개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코미디냐면 일본의 자랑 신칸센조차 도쿄에서 오사카로 갈 때 달리는 도중에 주파수를 바꾸는 변환장치가 작동해야 합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도쿄가 정전되어 암흑천지가 됐을 때 바로 옆 오사카엔 전기가 남아돌았지만 주파수가 달라서 보내줄 수 없었습니다. 세계 3위 경제배국이 전기 하나 서로 못 나눠 쓰는 후진적인 시스템을 100년째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챕터 5. 갈라파고스의 덫, 그리고 삼성의 승리. 이 120V의 차이는 결국 산업 경쟁력의 격차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삼성과 LG를 보세요. 전 세계 대부분이 220V를 쓰거나 110에서 240V, 프리볼트가 표준입니다. 하나의 설계, 하나의 생산 라인으로 전 세계의 물건을 팝니다. 많이 만드니까 단가가 내려가고 가격 경쟁력이 생깁니다.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거죠. 하지만 소니, 파나소닉 등 일본 기업들은 죽을 맛입니다. 일본 내수 시장을 포기할 순 없으니 100V 전용 제품을 따로 만들어야 하고 수출용은 또 글로벌 규격으로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설계도 2번, 부품도 2번, 공장도 2번. 당연히 일본 가전제품은 한국 제품보다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일본인들은 100V라는 독자 규격이 외산 가전의 침투를 막아주는 방패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건 일본 기업들을 고립된 섬에 가두고 야생성을 잃게 만든 감옥이었습니다. 그 사이 한국 기업들은 220V라는 날개를 달고 전 세계를 휩쓸어버렸죠. 챕터 6. 2026년의 재앙, 전기차와 안전. 하지만 진짜 재앙은 이제부터입니다. 바로 전기차 시대입니다. 전기차는 전기를 하마처럼 먹습니다. 한국의 220V 7kW 완속 충전기로는 퇴근 후 꽂아두면 다음날 아침 완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가정용 100V 콘센트로 전기차를 충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완충까지 무려 30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이틀을 꼬박 충전해야 차를 굴릴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러니 누가 전기차를 사겠습니까? 도요타가 전기차 전환에 뒤처진 게 단순히 하이브리드를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국가의 기초 인프라 자체가 전기차를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게다가 안전 문제도 심각합니다. 100V는 전압이 낮아서 전감돼도 안 죽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전압이 낮으면 전류가 많이 흐르고 필연적으로 엄청난 열이 발생합니다. 목조주택이 많은 일본에서 낡은 100V 배선에 에어컨, 인덕션, 전기차 충전기 같은 고전력 제품을 물리면 벽 속의 전선이 과열되어 화재가 날 확률이 한국의 220V 환경보다 훨씬 높습니다. 감전보다 무서운 게 화재인데 일본은 그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겁니다. 결론,
220V, 대한민국의 자부심.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꽂는 220V 콘센트, 그 구멍 두 개에는 생각보다 거창하고 자랑스러운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일본의 100볼트는 가장 먼저 시작했기에 가장 낡아버린 자의 슬픈 유산이자 기득권에 막혀 혁신을 포기한 사회가 치러야 할 값비싼 대가입니다. 반면 한국의 220볼트는 늦게 시작했지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후발주자의 지혜였고 32년 동안 묵묵지 불편을 감수하며 국가의 시스템을 통째로 뜯어고친 대한민국의 뚝심이 맘든 기적입니다. 우리가 일본 여행 가서 돼지코를 끼우며 느끼는 그 답답함, 그것은 단순한 전압의 차이가 아닙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멈춰버린 일본과 끊임없이 혁신하며 미래로 달려온 한국의 속도 차이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밤 집에 가서 휴대폰 충전기를 꽂을 때 한 번쯤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시원시원한 220볼트의 전기가 바로 대한민국이 일본을 넘어설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세상의 모든 이면을 탐구합니다. 큐리오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인사이트를 넓혀줄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